자, 오늘은 법률 행위 중에서 종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출발을 하고 계시냐면 민법 4개 파트 중에서 총칙 부분을 지나고 계시고요. 그 총칙 중에서 총칙이 권리변동이 1장, 2장이 법률 행위, 3장이 의사표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야 중에서 2장 법률 행위 바로 이 부분을 만나고 계시고요. 그 법률 행위를 큰 틀을 짜보시면 이 체계를 세워드리면 이렇게 법률 행위는 5개로 나누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책에다 넣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재 7페이지요. 7페이지 보시면 법률 행위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왼쪽에 여백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법률 행위의 책에도 요걸 하나 넣어주시면 공부할 때 전체적인 방향을 딱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법률 행위의 첫 번째 주제가 개념이었어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땅을 얘한테 10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럼 매매 계약이 바로 법률 행위죠. 그 매매 계약이 맺어지려면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률 행위다. 두 번째,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단 성립해야죠.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 두 번째, 효력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요건 단계에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개를 분절해서 보셨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라고 부르고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그걸 무효라고 그래요. 따라서 무효라는 거하고 불성립은 다른 개념이다. 불성립은 아예 계약이 이루어지지조차 않은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지조차 않은 거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법률 행위는 성립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성립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 자체가 유효죠. 유효를 전제로 해야만 취소라는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을 때에는요, 취소라는 논의 자체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책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심화학습에 2번에 있습니다.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실까요? 동그라미. 성립하지 않은 계약을 밑줄 그어보고요. 밑줄 그어보고 거기다 하나 써주시면 불성립한 때. 계약이 불성립한 때. 그때는 취소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를 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은 계약이 유효이어야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계약 자체가 서로 쌍방간의 계약의 요구 조건이 달라서 얘는 땅을 15억을 요구하고 얘는 10억을 요구했을 때 계약이 안 됐다면,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취소는 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바로 그래서 거기 하나가 별표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불성립일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요거 하나 체킹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책을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면서 부분에다가 이렇게요. 중요도로 강약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강약 조절을. 확인 정도로 끝내도 좋은 거. 확인만 하고 가시면 돼요. 한번 동그라미 하는 거. 두 번째요. 요거보다 중요도가 좀 더 센 게 별 하나예요. 별 하나. 요 별 하나짜리는 시험에 3년에서 5년에 한 번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에서 5년. 그럼 요거보다 또 좀 더 출제가 빈번한 거. 2년 정도에 한 번, 한 해를 걸러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거 있어요. 2년 단위로. 매년 나오지 않지만 2년 단위로, 경년 단위로 출제되는 걸 별 2개로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거의 매년 출제되는 주제. 그거는 별 3개 내지는 이렇게 A+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요거 동그라미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강약 조절이 되면서 복습이 되실 거예요. 이걸 책에다 꼭 넣어두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요건 부분 보셨고 이제 오늘 보실 때가 법률 행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법률 행위의 종류는요. 자, 책에 큰 얼개를 먼저 짜볼까요? 법률 행위 종류는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라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서 하는 거죠. 쌍방행위라고 그래요. 소위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근데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려고 그런다. 이 계약이 사기였어. 그래서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는 일방이 하는 거죠. 일방이. 그래서 이걸 단독행위라고 부르죠. 매매는 쌍방이 하니까 계약. 한쪽 편이 하면 단독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첫 번째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법률행위의 분류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단독행위하고요. 혼자 하는 단독행위. 둘이서 하는 계약. 법률행위 일단 이렇게 분류가 돼요.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 있는데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요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요거고요. 두 번째는 의무 부담 행위하고 의무 부담 행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처분 행위. 요게 두 번째 종류, 처분 행위.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불요식 행위하고 요식 행위. 불요식. 방식이 불필요한 게 불요식.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 그 다음 네 번째는 출연 행위하고 비출연 행위. 출연 행위하고 비출연 행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크게 나누면 1번부터 4번까지로 4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 첫 번째인 단독행위와 계약, 요걸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옆에다가 이렇게 4개를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보시면 돼요. 큰 틀을 먼저 잘 정립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틀이 잘 정립되면 그 안에다가 세부 콘텐츠를 넣는 거예요. 이래야 민법이 쉽고 쑥쑥 만들어져요, 내용이. 자, 종류의 첫 번째인 단독행위와 계약을 보도록 하죠.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로 되는 거죠. 이렇게 취소하는 것처럼. 땅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어. 그래서 얘가 이 땅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이 한쪽에서. 그래서 의사표시 몇 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상대방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얘가 사기로 취소할 때는 얘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이 계약 사기였어. 그래서 얘한테 취소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거 하고 상대방이 없는 게 있어요.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11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반대로 상대방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뒤로 넘어가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존재해요. 상대방 없는 거. 먼저 상대방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에 별 하나 하시면 됩니다. 별 하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여기 별 하나.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취소죠. 내가 땅 팔았는데 사기였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은 추후 인정하는 거죠. 추후에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 이것도 단독행위. 그 다음 철해, 계약을 무효로 해버리는 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걸 이걸 철해. 그 다음 해제와 해지가 있죠. 해제는 소급에서 이 계약관계가 소급에서 깨지면 해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파괴가 되면 해지.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파괴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이때 계약을 해제를 하면 이 계약은 언제로 되느냐면 계약을 맨 처음 맺은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에서 계약 관계가 없는 걸로 해결이 돼요.
언제로? 계약일로. 계약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시계바늘이 과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소급표라고 불렀어요. 소급표. 언제 그러냐?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래.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매매 계약을 했다가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은 소급에서 되돌아가요. 소급에서 없는 걸로 돼. 없는 걸로. 반대로 해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관계가 없는 걸로 되는 것.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해제는 소급표, 해지는 장래효. 그럼 해지 이런 건 언제 쓰느냐면 임대차 계약을 끝낼 때. 왜?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다. 그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해지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해제는요.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매매 계약을 끝낸다 그럴 땐 해제라고 그래요. 둘 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채무불이행이에요. 둘 다 계약 위반일 때. 계약 위반일 때 계약 깨버리는 게 바로 해제나 해지예요. 취소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나 강박일 때. 그리고 제한 능력일 때. 사기, 강박, 제한 능력으로 계약을 엎어버리면 그건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위반으로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엎어버리면 해제 또는 해지라고 부른다. 그래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해제나 해지는 원인이 채무불이행일 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급에서 계약을 끝내면 해제, 장래를 향해서 끝내면 해지. 취소는 언제 써요?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일 때. 오케이.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계는요. 서로 꿔준 돈이 100만 원씩 똑같다. 이쪽에서 100만 원 받을 돈, B도 받을 돈 100만 원. 똑같은 액수면 그거를 퉁쳐서 없애버리는 거. 상쇄시켜서 없애는 거. 이걸 상계라고 그러죠. 이것도 단독행위. 면제는요.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위에다 면제 위에다 채무를 면제. 즉 빚 갚지 말라고. 받을 돈 있는데 갚지 말라고 연락하는 걸 채무 면제. 채무 탕감이죠. 이거는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빚을 면제시켜주는 일방적인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 제한 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대표적인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보셔야 될 게 상대방 없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취소하고 해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고 지금 보시는 상대방 없는 거 있어요. 상대방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언입니다. 유언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유언. 가령 내가 유언을 하려고 그런다. 이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서 못 들어왔어. 아직 못 들어와도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녹음기에다 대놓고 내가 녹음을 할 수 있다고. 따라서 유언은 상대방을 유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포기 밑줄이요. 이 소유권 포기도 상대방 없는 거예요. 내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연애하던 상대방하고 헤어지면서 갈라서면서 그 반지를 한강물에 가가지고 확 던져버렸다. 그 던진 반지는 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펑펑 울면서 던진 반지죠. 그래서 이 소유권, 반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없이 나 홀로 하는 거야. 나 홀로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 다음 기억하실 게 재단법인 설립행위야. 뭐 K재단 이런 거 요즘 논란되는 게 이런 거죠. 이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는 나 홀로 하는 거예요. 나 홀로. 상대방 없이 나 홀로.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는 거 3개 있죠. 3개. 유언, 그리고 소유권 포기,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 두실 거 체킹을 해 두시고요. 취소나 해제는요. 취소나 해제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23회 시험에.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틀린 거죠. 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단독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없는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예,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단독행위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단독행위는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두 번째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죠. 매매 계약,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하죠. 자, 그래서 계약이요. 계약 옆에다 땡땡하고 써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계약은요. 매매. 이건 서비스로 주는 거고요. 매매는 계약인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을 B가 2년 뒤에 10억에 사기로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매도인이 2년 뒤에 내가 넘길게. 2년 뒤에 넘겨줄게 라고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죠. 그럼 예약은 혼자서 한 거예요? 쌍방이 한 거예요?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예약도 계약. 기출문제요. 예약은 계약이다. 17의 기출. 거기 써주십니다. 예약 17의 기출. 그 다음 옆에 하나 더 써주시면 합의 해제. 합의 해제. 매매 계약을 했다가 채무불이행이 되면 해제해버리죠. 해제해버리는 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없는 걸로 돌리는 걸. 이걸 합의 해제. 즉 이거 10억의 매매 계약이었죠. 이때 매도인이 뭐라고요? 내가 2억 던져줄게. 2억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매매 계약 우리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가 제의를 했죠. 이걸 합의 해제의 청약. 그걸 매수인이 오케이. 그래. 네가 2억을 더 얹어줘. 내가 준 10억에다가 2억을 더 얹어줘. 12억에 우리 계약을 뭐 하자? 없는 걸로 하자라고 쌍방이 합의하면 이거를 합의 해제됐다라고 그래요. 그럼 합의 해제는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요? 쌍방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이다. 합의 해제. 19의 기출 정답.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거 고르면 돼요. 이거 합의 해제. 예약도 계약 둘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옆에다 하나 더 써주시면 됩니다. 합의 해지요. 합의하에 해지를 했다. 해지. 해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건 장래휴예요. 장래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끝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계약했어요. 3년. 그럼 3년 동안 남의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때 둘이 어떻게 했냐면 임차인이 나 3년 계약인데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어. 이민을. 내 아들놈하고 같이. 그래서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보증금을 빼달라고. 그걸 주인이 그렇게 해드리지요. 임차인 요구대로 그렇게 해드리지요. 라고 해서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이거를 합의 해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요? 쌍방에 뭐에 의해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계약이다. 합의 해지. 이건 27의 기출. 그래서 계약에 속하는 거 4개 정도는 점검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인 단독행위 계약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 부분은 중요도가요.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요. 별 3개짜리입니다. 여기 단독행위가 별 하나짜리였다면 이쪽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이 부분은 A 플러스입니다. 별 3개짜리요. 자, 그거 체킹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땅을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이 10억이다. 이 땅을 내가 10억에 인수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1억을 걸었다. 10억이니까 계약금 1억을 5월 1일 날 걸었다. 그러면 이날 매매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럼 매매라는 말은 뭐냐면 넘겨주겠다. 이 땅을 석 달 뒤에 8월 1일 날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는 약속. 약속을 쌍방이 한 거예요. 그게 매매예요. 그 약속을 언제 한 거냐? 5월 1일 날 한 거잖아요. 5월 1일 날 그럼 매도인은 땅을 넘겨주겠다. 10억에. 땅을 넘겨줄 뭘 부담한 거예요?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8월 1일까지 내가 땅을 넘겨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리고 대가로요. 땅을 넘겨주고 얼마를요? 10억을 대가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즉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채권을 취득하고 땅을 넘겨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이날이죠. 바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급부로 땅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반대급부로, 이걸 반대급부라고 그러죠. 땅은 급부, 해줘야 될 거, 급부. 해주고 나서 받을 거, 상대방한테서 받을 걸, 반대급부. 급부로 땅을, 반대급부로 돈 10억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채권이 생긴 거죠. 언제? 5월 1일 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과 채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인도 10억을 줘야 될, 10억의 급부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 거죠. 의무를. 그리고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뭘 달라고 그래요? 땅을요. 땅을 나한테 달라고. 땅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약속한 저 땅에 대해서 넘겨달라고 할 채권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채권과 채무가 맺어져 생긴 건 언제냐? 바로 5월 1일 날입니다. 바로 저걸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석 달 뒤에 땅을 넘겨주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얘는 의무를 부담한 거죠. 의무를 부담했다는 말은 석 달 뒤에는 땅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해줘야 될 의무가. 그게 바로 짐이죠. 짐을 진 거예요. 이행해 줘야 될 의무. 해줘야 될 의무가, 짐덩어리가 생겼어. 반대로 매수인은 돈 10억을 지불해야 될 짐덩어리,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인 매매는 의무를 이행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 해주겠다. 석 달 뒤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채권이 생겨서, 그래서 이걸 채권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옆에 채권행위라고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 날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쌍방은 땅을 석 달 뒤에 넘겨주겠다. 돈을 석 달 후에 지불하겠다. 약속을.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8월 1일이 되면서 잔금을 여기서 다 치르면, 잔금을 다 치르게 되면 그 날짜에 이쪽에서 땅 주인이 땅 소유권을 일로 넘겨주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뭐를 하냐면 대금을 지불하게 되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돼요. 언제요? 8월 1일 날. 얘가 잔금을 치르는 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물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 거죠. 그 이전이 이루어진 날은 바로 8월 1일이죠. 그래서 얘는 땅을 8월 1일 날 뭐 한 거냐면 등기를 넘겨주는 날 바로 처분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이 날짜에 바로 이 땅을 매수인한테 처분했다. 이래서 이걸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처분행위를 했다라는 말은 이 물권을,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물권을 넘겨준 거예요. 땅 물권을,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분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럼 약속하는 거, 매매해 주기로 약속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를 부담했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 부르죠. 채권행위라고. 근데 등기를 넘겨주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인 처분행위. 이거는 권한을 가진 사람.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만 등기를 일로 넘겨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올곧게 제대로 유효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대해서 물권, 처분권을 가진 사람만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처분권. 처분권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권 없이요. 처분행위를 하면 이렇게 처분행위를 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했다. 등기를 넘겨줬다. 권한 없는 사람이. 그거는 무효지 유효가 아니에요. 반대로 이 채권행위인 의무부담행위는 이건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내가 땅을 넘겨줄게. 언제까지? 석 달 뒤에. 석 달 뒤에 땅을 넘겨줄게라고 약속했죠. 이때 약속할 때는 이 땅이 보통은 자기 땅을 얘가 얘한테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이 A 땅이 아니라 이 땅이 A 소유인 경우도 있고요. A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이요. 아버님 땅, 자기 땅이 아니라 아버님 땅을 얘가 B한테 팔기로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 매도인이 보통은 자기 땅을 팔아요. 자기 땅을 매매로 팔아요. 근데 이 계약서 쓸 때 이 땅이 매도인 게 아니라 누구냐? 아버지 땅이었다 이거죠. 그럼 소유권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타인 소유였다면 타인 소유를 이렇게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쓸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매는 요 등기를 넘겨주는 게 매매가 아니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게 매매예요. 따라서 약속할 당시에 매매하겠다는 이 땅을 매매하겠다는 약속할 당시에 이 땅이 매도인 소유인 경우도 많지만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여도 이 약속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서 쓸 때에는 이게 매도인이 아니라 타인 소유여도 무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행을 나중에 하느냐 약속대로 8월 1일 날 넘겨주느냐 못 주느냐는 이행이 되느냐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지 계약 체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는 이 땅이 매도인 소유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를 매매 목적으로 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계약의 목적물이 나중에 실현이 되느냐 실현이 안 되느냐는 별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두 개로 정리를 하면 의무부담행위와 그 다음에 처분행위로 나눠볼 때 의무부담행위는 소위 채권행위라고 부른다 우리가. 왜요? 채권이 생기잖아요. 쌍방한테. 채권이 생기는 계약이죠. 반대로 채무가 생긴 거죠. 의무가 생긴 거죠. 이 의무부담행위의 특징은 쌍방이 뭐 할 때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 민법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약정.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기로 약정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성립합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매매계약이에요.
매매만 그러냐? 아니에요. 임대차도 똑같아요. 빌려줄게. 내가 이 땅을 빌려줄게. 언제? 석 달 뒤에 너한테 빌려줄게. 내 공장을 석 달 뒤에 빌려줄게. 오케이. 그거 언제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매매도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의무부담행위. 임대차도 의무부담행위. 약속하면 이루어져. 약속만 하면. 그리고 교환이요. 교환하기로 하는 것도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줄게.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 분양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 분양 계약을 오늘 하고 입주는 2년 뒤에 시켜줄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가 채권 행위. 다른 말로 의무를 부담한 거야. 해주겠다는 의무. 그래서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도 바로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약속만으로. 두 번째는요. 이 약속을 할 당시에 저 목적물인 매매 목적물이, 임대차 목적물이, 교환의 목적물이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올시다. 그래서 자기 소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소유까지요? 타인 소유도. 타인 소유물을 뭐 하기로 하는 거? 매매하기로 하는 거. 매매를, 임대를, 교환을 하기로 하는 이런 계약은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일지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무효요, 유효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자기 소유, 보통 매매는 내 걸 파는 거죠. 근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를요? 남의 것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도 이것조차도 매매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만 따로 남아있을 뿐이고 타인 소유,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임대 계약을, 교환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에요.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는 계약, 무효, 유효. 타인 소유물을 뭐 하기로 하는 거?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무효, 유효, 유효. 24회 시험, 26회 시험. 타인 소유물을 뭐 하는 거? 임대차 하는 계약, 무효, 유효, 유효. 23회 기출.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는 약정, 무효, 유효, 유효. 19회 기출. 자, 그래서 이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 이 특징 두 가지를 꼭 구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물권을,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를 말하죠. 그거는 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처분행위가 물권행위하고 또 하나 뭘로 나누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눠요. 준물권행위. 이 두 개를 묶어서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면 등기를 넘겨주는 거, 등기를 해줌으로써 물권이 생기는 거.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서 소유권 일로 넘어가죠. 물권행위. 땅에다 저당을 잡혀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 등기해야 됩니까? 맞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 이건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전세권을 주인이 전세를 설정해 주는 것도 세입자에게 등기를요.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죠. 그러니 이것도 물권행위, 전세권 설정. 이것도 물권행위. 그 다음 땅을 빌려줄 때 지상권으로 빌려주는 거. 그것도 지상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 등기하죠. 설정 등기. 이게 물권행위. 그럼 이 물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의무부담행위는 약속을 하는 거, 해주기로 하는 약속. 이거는 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죠. 권리를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를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처분하는 거예요. 권리 자체를,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은 이거는 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 처분을 이미 해버려서.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근데 의무부담행위는 해줄 게 있어. 해줄 거. 왜?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해줘야 될 의무가 더 이상 없어요. 급부가 없어. 왜? 끝났어. 등기 넘기면. 오늘 등기 넘겨주면 끝났어. 더 이상 해줄 게 없지. 그래서 이건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 의무가.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잖아. 해줄게. 이건 해줄 게 있죠. 이건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 뭐가 필요해요? 처분 권한이 필요해요. 처분 권한. 처분권을 꼭 가져야만 등기를 등기를 일로 땅을 넘겨주지.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 이런 처분행위를 하면 이거는요 무효요 유효요. 예, 이쪽에서는 무효예요. 의무부담행위는 유효였죠. 근데 여기서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예요. 바로 요 점에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예, 시험이 여기가 바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처분권 없는 자가 설정한 전세권 설정은 처분권 없는 자가 설정한 전세권 설정은 유효 무효? 무효. 19에 24의 기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다. 맞죠?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다. 그죠? 25에. 그 다음 22의 시험에는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 얘가 받을 땅을 팔아가지고요. 땅을 매매를 하게 되면 땅값이야. 땅값 10억에 대한 채권 생기죠. 그 채권을 A가 자기 남동생한테 받을 돈을 넘겼어. 그럼 뭘 넘긴 거냐? 채권을 받을 돈 채권 10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동생한테 줘버렸어. 바로 채권을 양도하는 거. 이것도 채권을 처분한 거예요. 남동생한테. 그래서 채권 양도도 뭐에 들어가요? 처분행위에 들어간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기출로 나왔어요. 22의 시험에. 자, 그래서 이 부분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에 관한 논의. 우리 책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요. 요 사례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부드럽고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출제가 유망한 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제 쑥 내용이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간단한 불요식 행위하고 요식 행위요. 불요식은요. 불자가 아니 불자죠. 방식이 필요하면 방식이 필요해. 그럼 요식. 필요 없어. 불요식. 불요식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리고 끝에 써볼까요? 27의 기출. 올해 시험에 나왔어. 올해 시험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에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거. 이걸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거기 써볼까요? 불요식은 뭘까요?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도 가능한 거. 서면계약이나 무슨 계약? 구두계약도 가능한 게 바로 불요식이에요. 매매계약은 구두계약으로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구두계약도 돼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입증만 해낼 수 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방식이 필요 없어요. 방식이. 그 다음 요식은 뭐예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유언할 때는 녹음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공증을 받든가. 그건 법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따라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걸 요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드물고요. 아주 예외적이고 우리 민법은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불요식 위에다가요. 원칙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정리 끝. 다음 출연 행위와 비출연 행위가 있어요. 자, 매매로 땅을 매도인이 땅을 얘한테 매매로 넘겨주면 얘는 땅이요. 얘 땅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땅을 출연한 거죠.
얘는요. B는 뭘 출연한 거예요? 돈 10억을 얘한테 출연한 거지. 이걸 출연행위. 출연행위. 그럼 매매에서는 이쪽에서는 땅을 출연한 거고 여기서는 돈을 출연한 거죠. 서로 출연한 거죠. 그럼 얘가 땅을 출연한 거는 뭐를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죠. 돈 받으려고. 얘가 돈을 출연한 이유는 땅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순실이는요. 우리가 요즘 난리 난 순실이는 이쪽한테서 이렇게요. 이 순실 아줌마는 자기는 주는 거 출연하는 게 없어. 자기는 출연하는 게 없으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받는 것만 받죠. 증여가 그거예요. 이쪽에서는 돈을 여기다 50억을 내야 돼. 50억을 넣어야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순실이는 저쪽으로요. 출연을 하는 게 없어. 이쪽은 없죠. 이쪽은 출연하는 게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기는데 땅을 얘가 얘한테 넘겨주는 거는 뭘 받으려고요?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돈. 그럼 대가로 땅을 줘야 이걸 돈을 받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걸 유상행위. 이건 대가 지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0억에 대한 대가 지불 안 하는 거를 무상행위예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연행위는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켜내는 거. 이걸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얘가 출연을 하면 얘가 이 재벌 회장님께서 50억을 출연했다. 저 순실이가 요구하는 대로. 그럼 이분은 재산이 어떻게 돼요? 줄죠. 이쪽은요. 재산이 불어요. 이게 출연이에요. 이때 출연은요. 뒤로 넘기면 14페이지에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는데 유상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 지불하면 유상. 무상은요.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공짜죠. 공짜. 그 무상행위에 대표적으로 증여가 들어가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대가 안 바라고 그냥 주는 거죠. 지금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회장님들이 50억을 냈다.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이거 대가를 바라고 준 거냐 안 바라고 준 거냐 이거죠. 대가를 안 바라고 순수하게 냈다. 뇌물 아니고. 그냥 증여죠. 그냥 증여.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 뇌물죄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줬다. 대가 안 바라고. 이걸 무상행위. 대가를 지불하고 주면 유상행위.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비출연행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비출연행위. 자,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가 구별되는 점은 이거예요. 출연을 하면 여기서 돈을 출연하면 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줄죠. 줄어요. 50억이 빠져나가죠. 여기서 줄죠. 통장에서 잔고가 빠지죠. 그만큼 일로 불죠. 상대방은 불어요. 빠져나간 만큼 일로 불어. 이게 출연이에요. 비출연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빠져나가도 이쪽이 불질 않아. 불어나질 않는 걸 비출연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부분 읽어볼까요? 비출연행위. 시험에 이제 까다롭게 나면 구석진대를 시험에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를 내는 거죠. 어느 누구의 재산 감소도 없는 행위. 감소도, 재산의 감소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밑줄 그어볼까요? 소유권 포기. 내가 반지를 끼고 있다가 이 반지가 애인이 사준 반지거든요. 이 반지를 강물에다가 지금 막 던졌어요. 던지면 내 재산권은 주는데 불어나는 게 없어. 누군가에게 불어나는 게 없죠. 이게 소유권 포기예요. 재산의 증가가 안 되는 거죠. 증가가. 그 다음에 일방의 재산 감소만 있을 뿐 타방의 재산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것. 방금 드렸던 소유권 포기가 거기 들어가요. 그럼 대리권 수여는 수권행위라고 그러죠. 내가 대리권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줬다. 내가 대리권을 누구한테 주면 재산이 불어요? 안 불어요. 거기 써보겠습니다. 대리권 위임에도 재산은 증가되지 않음. 대리권 수여는 그래서 비출연행위에 들어가요. 왜?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재산이 불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출현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리권 수여 행위. 그 대리권을 위임해서 주는 것, 이거는 재산권 증식이 안 되니까 출현 행위다. 출현 행위가 아니라 비출현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요. 단독 행위에서 가끔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함정으로 들어올 때가 이런 데죠. 비출현 행위. 이런 데가 갑자기 준비 안 했는데 딱 치고 나와서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의 종류에 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때가 법률 행위의 당사자 부분. 자, 계약을 하려면, 매매 계약을 하든 증여 계약을 하든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일단 출발이 되죠. 계약은 당사자가 두 사람이고요. 단독 행위는 당사자가 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계약부터 보도록 하죠. 계약. 이 증여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증여를 하는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그럼 이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가 존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세 번째는 의사표시. 이 3요소를, 이 3요소를 갖추면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라고 하죠.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이거를 법률 행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성립요건. 성립요건의 3요소. 성립요건의 3요소는 이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이렇게 성립한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 요건을 갖춰야죠. 그 효력 요건을 갖춰야만 저 법률 행위,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자, 이때 이 당사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즉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권리 능력은 누가요? 모든 인간이 갖는 거. 모든 인간, 거기 써볼까요? 모든 인간. 즉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권리 능력. 이때 이 권리 능력을 우리 민법은 인이라고 표현해. 인. 사람 인자죠.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인이라고 하고요. 그 인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짚어보면 됩니다.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인은 언제부터? 설립해서 해산할 때까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인이라고 부르고, 그 인 속에는 자연인과 어디까지요? 법인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갖는 능력이라면 의사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 변별력이라고 그랬어요. 변별력이 있냐 없냐? 변별력. 사물의 시시비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졌냐 못 가졌냐 이 문제. 저 증여자가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신데, 이 왕 회장님께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지금 내 나이가 94세인데 어떤 때는 멀쩡하고 어떤 때는 컨디션 나쁘면 의식이 없더라. 길도 못 찾을 정도로. 그런 분이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능력, 즉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증여자하고 이 수증자하고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증여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 면 그 증여라는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의사를 결정할 변별력이 없는 사람이 증여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효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제한 능력이라는 논의가 나옵니다.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저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구별짓습니다. 능력이 있긴 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고요. 그 제한 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요. 16페이지에 큰 2번. 16페이지 큰 2번. 그 제한 능력자에는 첫째요. 미성년자가 들어가고요. 19세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피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저 롯데그룹 왕 회장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회사의 안건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회사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 아버님을 가족들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하면,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 분, 성년 후견을 해달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피자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피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얘기는 법원의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이분도 제한적인 능력자예요. 그럼 이분이 증여계약한 거, 주식을 100만 주를 주기로 증여계약을 했다. 그 증여계약은 일단 유효지만 가족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 개시요. 이거는 종전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썼고, 이거는 금치산자라는 용어로 불리웠어요. 이걸 용어를 개선한 거예요. 이 세 분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고, 이분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다. 일단 유효이나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한 거는 무효였다면, 이거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죠. 있는데 그게 제한적이죠. 제한 거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제한적이다. 이럴 때는 유효지만 나중에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버려둬도 돼요. 내버려두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이에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분이 제한 능력자다. 즉 성년 후견 심판을 법원에 받았다. 이분이 증여를 했다. 땅도 증여했고 주식도 증여를 했다. B한테. 이거 취소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이때 B가 주식을 C한테 팔았다. 주식이나 땅을 C한테 팔았고 C는 선이었을 때 몰랐다. 이분이 제한 능력자인 거. 성년후견 심판,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받은 거를 몰랐다. 선이어도 이분은 이 증여를 취소해가지고 취소를 해서 선의 3자에게 뺏어올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절대적 취소 사유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취소를 해버리면 저 땅이나 주식은 C 거가 아니라 A 소유가 되죠. A 소유로 기착이 되겠습니다. 얘가 뺏기는 거죠. 제한 능력자한테. 자, 그래서 제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이고요. 이거 취소 사유로 잡는데, 이 취소는 유념하실 부분이 절대적 취소라서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A가 돌려달라고 이거 나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할 거야. 취소해서 C한테서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증여로 줬던
부동산이나 주식은 A 소유로 귀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4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네요. C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취득한다? A가. 제한 능력자가.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 관한 논의에서 세 가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제한 능력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에서 능력까지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거죠. 이때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이 당사자가 능력만 갖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권리 능력도 이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야죠. 그러면 뭐가 돼요? 법률 행위는 유효.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가능성을 가지고요.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이어야 돼요. 저 계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두 번째는 적법성. 법을 지켰느냐 이거죠. 그 계약이 법을 지킨 계약이나 적법성 요건을. 그 다음 세 번째는 타당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행위는 효력이 있다. 즉 유효다라고 하고요. 이 요건을 못 갖추면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이나 공정성을 못 갖추면 법률 행위는 무효,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 논의, 적법성 논의, 그 다음에 타당성 논의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유효가,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구비돼야 되는 요건입니다. 가능성과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이. 바로 이걸 유효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이 의사표시에 결함이 없어야죠. 여기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하자 없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효력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까닭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갖춰야만 성립한 법률 행위가 뭘로 돼요? 유효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법률 행위의 목적이 효력이 생기려고 그래요. 유효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법률 행위의 목적 17페이지에는 법률 행위의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한 타임 쉬셨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